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무대를 직접 기획하던 여성, 모란봉악단 단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를 무너뜨린 건 총도 아니었습니다. 군주림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는 회의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아내가 된 옛 동료가 던진 단 한마디. 그날 이후 도청이 시작됐고 가족이 압박을 받았으며 딸의 대학 진학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밤 영화의 모스크바 호텔 창문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과연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을 공개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한 건 총소리를 들었을 때도 아니고 굶주림에 쓰러졌을 때도 아닙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는 회의실에서 그 여자가 저를 향해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을 때였습니다. 단장 동지, 앞으로 모든 공연 기획은 내 결제를 먼저 받으시오. 그 순간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30여 명의 간부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 속에서 저는 연민도, 분노도,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눈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까봐, 그 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려 퍼질까봐, 그게 두려워서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리설주. 한때 저와 같은 무대에 서던 가수였고 이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권력자의 아내이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리에 올라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평양 한복판 모란봉악단의 단장, 수령님 앞에서 노래하고 전 세계로 나가는 공연을 기획하고 고위 간부들이 저를 보면 먼저 고개를 숙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도망쳤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저 한 사람의 탈출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저 두꺼운 벽 너머에서 입 한 번 잘못 열었다가 조용히 사라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분단의 아픔이 아직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함께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너무 오래 침묵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북쪽에 계신 분들이 언젠가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1980년 평양시 모란봉구역의 한 작은 골목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인민군 문화선전 때 소속 악사였고 어머니는 평양제사공장에 다니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평양에서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집도 많았고 저는 그냥 그것이 세상의 모습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손풍금을 꺼내 들고 오래된 노래를 연주하셨는데 그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다 보면 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오셔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연주 실력은 사실 그리 뛰어나지 않으셨지만 그 툭툭 끊기는 멜로디가 오히려 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때였다는 것을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좁은 방 안에 세 식구가 모여 앉아 누군가는 노래하고 누군가는 웃고 아무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 평범한 저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저는 그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이 많지 않아도 난방이 잘 안 되어 방구석에 성에가 끼어도 세 식구가 함께 있으면 그냥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야말로 제가 평생 찾아 헤맨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3살에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에서 재능을 인정받아 본격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예술중학교 같은 곳인데 북한에서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동네 아이가 그곳에 뽑혔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웃 어른들이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 손을 잡고 축하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 공장에서 몰래 챙겨온 콩기름으로
강냉이 지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평소에는 기름 한 방울도 아끼시던 분이 그날만큼은 지짐 바닥에 기름이 고일 만큼 넉넉하게 부으셨습니다. 온 방 안에 그 고소하고 달큰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지금도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제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셨는데 그 크고 거칠고 따뜻한 손의 감촉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손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전해졌는지 이제와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오래 그 손을 붙잡고 있을 걸 싶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평양을 떠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뜨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작별 인사 한마디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가슴에 가장 큰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22살에 왕제상경 음악단에 들어갔고 이후 여러 국가 예술단체를 거쳐 2012년 모란봉악단이 창단될 때 단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2살이었습니다. 모란봉악단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수령님이 직접 창단을 지시하시고 단원 한 명 한 명을 수령님이 직접 고르신 단체입니다. 그곳에 단장이 된다는 것은 북한에서 여성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에 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발탁 통보를 받던 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인 채로 그냥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두려움이 훨씬 더 큰 감정이었는데 그때의 저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내려오는 길이 없다는 것을 그 시절에 저는 몰랐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로 화려했습니다. 평양 창광거리의 간부 전용 아파트에서 살았고 봉화진료소라는 최고급 의료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약 하나를 구하려고 장마당을 12군데나 돌아다닐 때 저는 전화 한 통이면 의사가 직접 집으로 왔습니다. 장마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그 시장에서조차 기본적인 약을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연 일정이 있는 날이면 국가에서 차량을 배정해 주었고 식량은 당에서 최상급으로 정기 배급을 해주었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담긴 과일 바구니가 한 달에 2번씩 들어왔습니다. 함경도나 양강도 지역에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는 훗날 탈출 과정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어떤 분은 바나나를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때야 비로소 가슴으로 실감났습니다. 평양에서의 특권이 부끄러워진 것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화려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딱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갈 때도 허락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직접 손을 들고 화장실 가도 됩니까 하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든 무슨 노래를 기획하든 보고가 올라가고 검열이 들어왔습니다. 공연 곡목을 정할 때는 가사 한 줄 한 줄을 당 선전선동부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단원 하나가 외부인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그 단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위에서 결정하고 통보해 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공연 의상의 치마 길이를 조금 짧게 했더니 사흘 뒤에 당 담당 간부가 찾아와 비사회주의적 요소라는 말로 정식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일제강점기 배급제 시절을 기억하신다면 그 숨막히는 감시와 통제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그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촘촘하고 훨씬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가장 작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황금 새장 안에 갇힌 새였습니다. 그 새장이 얼마나 화려한지는 알았지만 그것이 새장이라는 사실을 저는 오랫동안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정말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정상인 세상에서 자랐으니까요. 수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당의 지시는 하늘의 말씀과 같다고 배웠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 믿음에 처음으로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리설주라는 여자가 제 살 깊숙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리설주. 저는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가슴 어딘가가 뻣뻣하게 굳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감정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은하수관현악단 출신 가수였습니다. 저보다 2살 아래였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며 무대 위에서의 자태는 분명히 아름다웠습니다. 한때 우리는 같은 예술인으로서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수령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공식 통보로 들었습니다. 누구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 그녀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자리에 있었고 저는 그녀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가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도 그냥 제자리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바뀐 것은 2025년 여름 김주혜의 이름이 후계자로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딸아이가 후계자로 떠오르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권력이 얼마나 빠르고 거칠게 불어나는지를 저는 그의 여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강물처럼 아래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소용돌이처럼 움직입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는 회의실에서 리설주가 저를 향해 그 미소를 지으며 말하던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작이 어디에서 끝날지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너무 많이 보아왔으니까요. 그것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회의실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없어져 있으면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사람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처음으로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평양의 여름이 원래 덥기는 하지만 그의 여름은 날씨만 더운 게 아니었습니다. 당 선전 선동부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오래 이 세계에서 살아온 저는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윗자리에서 무언가 큰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파장이 아래로 전해지기 전에 먼저 공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회의실에서 농담이 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가벼운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눈을 피하거나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세계에서 버텨온 사람은 소리보다 침묵을 더 잘 읽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소문은 늘 조심스럽게 흘러다닙니다. 북한에서 소문이란 그런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건네거나 서류를 건네주면서 눈빛으로만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김주혜 동지께서 앞으로 중요한 자리에 더 자주 나서게 될 것이라고. 실제로 이미 각종 군사 행사와 공식 시찰에 그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12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미사일 발사 현장에 나타나 군복을 입은 채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장면이 선전 사진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아이인데 그 아이 주변의 모든 것이 권력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의 자녀가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은 후계 구도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수령님의 아버지, 할아버지로 이어진 그 세습의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히 말로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권력이라는 것은 혼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밀어내고 재배치합니다. 김주혜의 이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그 어머니 리설주의 위치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격상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변화를 몸으로 느낀 것은 2025년 7월 초 당 선전선동부가 주관하는 예술기획회의에서였습니다. 원래 이 회의는
제가 주도적으로 안건을 가져가고 방향을 이끌어가는 자리였습니다. 모란봉악단의 공연 일정, 국가 행사 음악 편성, 신규 창작곡 목록 같은 것들을 제가 준비해서 보고하면 담당 간부들이 검토하고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제 일이었고 제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리설주의 비서 역할을 하는 여성 간부 한 명이 먼저 들어와 상석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다를 것이라고.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표정을 지웠습니다. 북한에서 20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표정을 지우는 것은 밥 먹는 것만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리설주는 회의가 시작되고 5분쯤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면서 가볍게 손을 들어 보이며 그냥 계속하라는 듯 눈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짓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들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올가을 공연 일정과 신규 창작곡 2편의 방향에 대해서였습니다. 발표를 절반쯤 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리설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단장 동지, 앞으로 모든 공연 기획은 내 결제를 먼저 받으시오. 그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화가 나 있지도 않았고 특별히 높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당연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30여 명의 간부들이 일제히 숨을 참았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여 년을 이 자리에서 쌓아온 것들이 그 짧은 한 문장 앞에서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속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다행히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을 버텨온 목소리는 그 정도는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달랐습니다. 들고 있던 자료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제 20년 경력의 사실상 끝을 알리는 말이 될 줄은, 아마 그 자리에 누구도 모른다고 말했겠지만 사실 모두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설주는 먼저 나가면서 저를 한번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기가 있는 눈은 싸울 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저기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손을 씻는 척하면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놀라울 만큼 멀쩡해 보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서도 한참 동안 세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굴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맞거나 욕을 먹는 것만이 굴욕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굴욕입니다. 그 굴욕은 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저와 가깝게 지내던 간부 몇 명이 슬그머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길에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빠서 먼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 전에 제 의견을 미리 물어보던 후배 간부들도 더 이상 제 방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복도를 걸을 때 예전에는 먼저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곳을 보며 걸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쏠리는 쪽으로 기웁니다. 해가 뜨는 쪽으로 해바라기가 고개를 돌리듯 권력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몸을 틉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 없습니다. 그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외로웠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처럼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세계의 관계란 것이 결국 권력을 향한 계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쓸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내 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의 두려움 말입니다. 결정적인 일은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뒤에 일어났습니다. 당 보위부에서 나온 서류들을 정리하던 제 사무보조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 대신 조그만 쪽지 하나를
저에게 건네주고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단 몇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동지 이름, 관찰 대상 명단 올라감. 저는 그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관찰 대상,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북한에 없습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심사가 오고 심사 뒤에는 조사가 옵니다. 그리고 조사 뒤에 무엇이 오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쪽지를 몇 번 접었다가 펼쳤다가 하다가 화장실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오늘 점심 뭘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옥수수밥에 된장국이요. 그 대화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이름이 관찰 대상 명단에 올라간 날, 저는 그렇게 옆 사람과 점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딸아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15살이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하며 웃고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엄마가 관찰 대상이 된 아이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전쟁 이후 이분단의 땅에서 살아남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재산을 버리고 오직 자식들만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버티셨습니다. 저도 그 순간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저 아이였습니다. 단장이라는 직함도 간부 전용 아파트도 바나나가 들어있는 과일 바구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아이였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결정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기도 했고 딸아이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도 자식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딸아이가 잠든 뒤 한참 동안 그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이 아이만큼은 다른 세상에서 숨쉬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아니, 엄마와 함께라면 더욱 좋겠지만 적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세상에서 이 아이가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그 소망 하나가 그날 이후 제 모든 결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저는 그것을 실행에 옮길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탈출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조차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머물면 딸아이도 함께 가라앉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막아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리설주의 그 조용한 미소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미소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고를 이번만큼은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관찰 대상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뒤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아침 기도였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하늘이 밝아오면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깐 동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도 저를 부르러 오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며 살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북한 바깥에서 평생 사신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땅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이 분단의 땅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그런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기를,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그 간절한 바람 말입니다. 저는 그 바람이 얼마나 작고 서글픈 것인지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당연한 것이 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 세상에서는 아침 기도가 그런 내용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이제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악단 연습을 지휘하고
저녁에 퇴근했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시 아침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겉은 멀쩡한데 속이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나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겉에서는 아무것도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2025년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12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모란봉악단의 단원 2명이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픈가 보다 했습니다.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조심스럽게 담당 간부에게 물었습니다. 그 2단원은 어디 있습니까? 담당 간부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상 검토 중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더 묻는 사람이 다음 차례가 됩니다. 북한에서는 그것이 불문율입니다. 사상 검토.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사상이 올바른지 검토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곧 누군가 그 2사람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당에 보고하였다는 뜻입니다. 북한에서는 보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직장 동료가 수상한 말을 했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했다거나 남한 방송을 들은 것 같다거나 하는 것들을 당에 보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보고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가 당연하게 돌아갑니다. 그 2사람이 저와 가장 가까이서 일하던 단원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2명 중 1명은 제가 발탁해서 키운 친구였습니다. 피리를 잘 불던 아이였는데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해서 연주할 때마다 손가락이 굳었죠. 제가 몇 달을 따로 시간을 내어 지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무대에 서던 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연주가 끝나고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던 얼굴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간 것은 저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어디로 끌려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도 가슴에 돌처럼 걸려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제 숙소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작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의 위치를 기억해두는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의 각도, 서랍 앞 물건들의 순서, 옷장 속 옷걸이의 간격. 처음에는 그냥 정리정돈을 좋아해서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기 보호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물건을 건드렸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책상 위 서류 더미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놓아둔 각도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 안 곳곳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전등갓, 책꽂이 뒤, 벽과 가구 사이의 틈, 구석구석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책꽂이 뒤쪽 벽에 붙어있는 손가락 1마디만한 작고 납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건드리면 이미 발각된 것이 들통나고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자리로 돌아와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이 방 안의 소리를 듣고 있구나. 제가 숨 쉬는 소리까지 듣고 있을 것이구나. 그 생각이 밥을 먹는 손을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이야말로 그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평양의 간부들은 모두 배우였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겉으로는 언제나 당에 충성하는 얼굴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연기를 하루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점점 그 연기와 진짜 자신이 어디서 나뉘는지 모르게 되어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리설주의 집무실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따로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을 단정히 갖추고 갔습니다. 집무실 안에는 리설주 혼자 있었습니다. 수행원도 비서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서 저는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1, 2, 3, 4, 5.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지는 요즘 어디에 충성하는 거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조용하고 그러나 그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충성. 그 단어는 북한에서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고 죽는 문제와 직결된 단어입니다. 어디에 충성하는지를 묻는다는 것은 당신의 충성이 의심스럽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령님과 당에 충성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조금 끄덕이고 그냥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돌아가라는 눈빛으로 끝내는 것이 오히려 가장 차가운 경고였습니다. 집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도에서 잠깐 멈춰서서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같은 하늘인데 저는 그 하늘 아래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저 하늘이 남쪽 하늘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 하늘 아래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며칠 뒤였습니다. 딸아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딸아이는 한참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대학 지원서 냈는데 담임 선생님이 보류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보류. 그 단어의 뜻을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성분이 좋지 않은 집안의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관찰 대상 명단에 올라가 있는 아이가 평양의 좋은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아이가 오히려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잘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아이의 앞길이 이미 막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저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전쟁통에도 자식 등에 업고 살아남으셨습니다.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전쟁은 총과 포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조용한 공포 속에서 치러지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불을 켜고 책을 읽던 그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런 아이의 꿈이 엄마의 이름 때문에 잘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방에서 나간 뒤 저는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 평양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자식 하나만 잘 살면 됐다고, 그것만 바라고 살았다고 하셨을 겁니다. 그 말씀이 그때처럼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그 자식을 살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공장에서 기름을 아꼈듯이 저도 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잠든 뒤 저는 오랫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지난 몇 달의 일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회의실에서 리설주가 던진 그 한마디, 사라진 단원들, 도청장치, 면담, 딸아이의 어두운 얼굴,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관찰 대상 명단, 동료 단원의 연행, 도청장치, 리설주의 면담, 그리고 딸아이의 대학 보류. 이것들은 각각 따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조이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목을 조여오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됐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죽을 각오는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용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가 어디서 어떻게 올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고 믿었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으니까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2025년 11월 초 당선전 선동부로부터 공문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러시아 문화교류단 방문 일정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6년 1월 모란봉악단 대표 인원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답례 공연을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단에는 저를 포함해 5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받아들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한 달 넘게 속으로만 사귀던 결심이 이 한 장의 공문 앞에서 비로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공문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쉽지 않다는 말조차 부족합니다. 해외 방문단에 포함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나라에 눌러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해외로 나가는 모든 방문단에는 반드시 보위부 요원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단원 한 명 한 명의 행동을 낱낱이 감시합니다. 호텔방은 같은 층에 배정되고 외출은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해야 하며 혼자 어딘가에 오래 있으면 즉시 확인이 들어옵니다. 그 감시망을 뚫고 도망친다는 것은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은 일이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딸아이의 문제가 되고 오빠 가족의 문제가 됩니다. 북한에서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가족 전체가 함께 끌려갑니다. 연좌제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그런 것이 있었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북한에서는 그것이 지금도 살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잡힐 각오를 했습니다. 잡히면 죽겠지만 머물러도 천천히 죽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죽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과 내 발로 걷다가 실패하는 것. 저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이 선택에서 지키는 방법은 딸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려가면 위험이 2배가 됩니다. 아이가 잡히면 저보다 더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 가야 했습니다. 성공하면 어떻게든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아이가 평양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 그 아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저는 오늘도 버팁니다. 준비는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급하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집 안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전화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머릿속에만 담았습니다. 먼저 러시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긴 연결고리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더듬어 나갔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낮은 목소리로 짧게 약속 시간, 장소, 신호 하나만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속으로는 조금씩 그 길을 다졌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험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위험이 2배씩 커지는 것이 그 세계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남겨두고 가야 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재산이야 어차피 국가 것이나 다름없으니 미련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살림살이도 그냥 두고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손풍금을 연주하던 사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부모님과 셋이 설 명절 차례상 앞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면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도청장치가 있으니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사진들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장만이라도 품에 넣고 싶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사진 한 장을 아주 작게 접어서 옷안감에 깊이 꿰매 넣었습니다.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 서울의 제 방 서랍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꺼내서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꺼내면 눈물이 나서가 아닙니다.
꺼내면 너무 오래 들여다보게 되어서입니다. 출발 날짜가 가까워 올수록 딸아이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이는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 마주 앉았는데 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자꾸 나만 쳐다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예뻐서. 아이가 쑥스럽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눈썹 선, 귀 모양, 목덜미의 작은 점 모두 담아야 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끓인 된장찌개를 내왔습니다. 간이 좀 세었지만 저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맛있었습니다. 그 된장찌개 맛이 아직도 혀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평생 끓여주신 된장찌개처럼 그 맛이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출발 사흘 전 새벽 저는 혼자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평양 외곽의 야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묘였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마른 풀들이 서걱거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뼈가 시릴 만큼 매서웠습니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 산에도 귀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갑니다. 잘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흙이었습니다. 잠시 그것을 손 안에 쥐고 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바닥에 남은 흙 냄새를 한번 맡고 일어섰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6.25 때 고향을 등진 이산 가족분들이 바로 이 마음이셨겠구나. 그 생각이 산을 내려오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딸아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러시아 출장 간다. 잘 있어라.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언제 와? 저는 대답했습니다. 금방 올게. 금방 온다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다녀와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닫히는 그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소한 소리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매일 수백 번씩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소리는 달랐습니다. 뭔가가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뭔가가 시작되는 소리처럼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저는 평양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맞이하는 마지막 새벽은 무섭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그 새벽 저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오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붙이지 않을 편지였습니다. 그냥 쓰고 싶었습니다. 종이에 한자 한자 눌러 쓰고 다 쓰고 나서 불로 태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3살 위였고 저를 항상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뒤로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괜한 일로 동생에게 폐를 끼칠까봐 오히려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빠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하면 오빠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오빠도 위험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 침묵인 세상, 그것이 그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편지 제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빠한테 닿기를 바랐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저는 단정히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처럼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단장 현송월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속을 숨기고 당당한 얼굴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이 얼굴로 수없이 많은 무대에 섰습니다. 이 얼굴로 수령님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이 얼굴로 오늘은 평양을 떠납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부엌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평양 땅을 밟는 마지막 걸음들이었습니다.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단원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해외 출장 때마다 늘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들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체크인 절차를 마치고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2번이고 3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평양 하늘이 보였습니다. 흐린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하늘 아래에서 45해를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오빠가 있었고, 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두고 갑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아이는 학교에 갔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고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집에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겠지만 출장 갔다고 했으니 오늘은 그냥 기다릴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언제까지 기다릴지 저는 몰랐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 하나를 붙잡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구름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평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좌석에 보위부 요원이 앉아서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시작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모스크바까지는 9시간이 걸렸습니다. 9시간 동안 저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고 가끔 몸을 뒤척이며 잠든 사람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실제로는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쉼없이 계획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면 어느 시간에 움직일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나올 것인지, 연락책과의 신호는 무엇인지, 그 짧은 계획들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마치 무대에 오르기 전 곡의 첫 소절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는 것처럼 무대 위에서는 떨리면 안 됩니다. 몸이 기억하도록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밖에 없는 무대였습니다. 실수하면 다시 할 수 없는 무대. 모란봉악단 단장으로서 수백 번의 공연을 기획하고 올라선 무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모든 무대는 실수에도 다음이 있었습니다. 관객 앞에서 음을 틀리거나 가사를 잊어도 다음번에 다시 잘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 더 침착해지려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에 지는 것은 다른 일이니까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냥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날 그 한 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차갑게 굳은 손으로, 그래도 앞으로. 비행기 안의 공기는 건조하고 무거웠습니다. 옆 좌석의 보위부 요원은 중간에 깨어나 저를 한번 흘기 쳐다보더니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눈꺼풀 사이로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잠든 사람은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창밖으로 시베리아의 설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하얀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수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아침 밥을 먹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을 걱정하고 있겠죠. 저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계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다른 처지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 그 순간 새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것을 눌러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 딸아이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날 그것을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월의 모스크바는 평양보다도 훨씬 추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우리 일행은 공항 출구에서 러시아 측 안내 담당자를 만나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단원들이 조금씩 긴장을 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그 대화에 끼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러시아가 처음인 단원은 창밖을 내다보며
건물들이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으면서 그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됐으니까요. 저는 그 버스 안에서 모스크바의 야경을 진심으로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건물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평양의 밤과는 달랐습니다. 평양은 밤에 어둡습니다.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간부들이 사는 구역은 그래도 불이 켜지는 편이지만 일반 주민들이 사는 곳은 밤이 되면 정말 캄캄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손을 더듬어 촛불을 켜고 밥을 짓고 아이들 재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스크바의 그 환한 불빛들이 괜히 눈물이 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불빛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 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이 그날 밤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숙소는 모스크바 시내의 크고 오래된 호텔이었습니다. 복도가 길고 천장이 높았습니다. 오래된 카펫이 깔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방은 4층에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일행 5명은 같은 복도에 방을 받았고 보위부 요원 2명은 복도 끝과 엘리베이터 옆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상한 배치였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안에 서서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창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창문 바로 아래쪽에 2층 지붕이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붕으로 먼저 내려서고 거기서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두꺼운 눈이 쌓여 있으니 소리는 작을 것이었습니다. 이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착 첫날 밤에 사라지면 너무 티가 납니다. 이틀을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탈출 자체보다 그 이틀이 더 힘들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밥을 먹고 웃고 대화를 나누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시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숫자를 하나씩 지웠습니다. 20, 19, 18. 그 카운트다운이 3일 동안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그렇게 길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첫날 오전에는 러시아 측 문화부 관계자들과 공식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장으로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공연 일정을 논의하고 무대 구성을 확인하고 통역관을 통해 러시아 측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틀 뒤 이 나라에 망명을 신청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그 순간만큼은 잠깐 잊었습니다. 몸이 너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무대 위에 나와 무대 밖에 나가 너무 오랫동안 따로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안에서 무너지면서도 겉에서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그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북한이 저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얼굴을 가지는 법을 가르쳐준 것이요. 점심에는 일행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맞은편에 앉아서 함께 먹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꼭 누르고 밥을 넘겼습니다. 몸에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날 저녁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일행과 함께 호텔 로비에 잠깐 앉아 있다가 피곤하다고 말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문을 닫고 앉아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쌓이고 쌓여서 무릎까지 오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소리를 더 잘 덮어줄 테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든 세상이 새삼원망스러웠습니다. 이틀째 밤 자정을 넘겼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짐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어두운 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꿰매어진 옷은 안에 입었습니다. 비상용으로 챙겨온 현금을 옷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발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4층 아래로 2층 지붕이 보였고 그 아래로 눈 덮인 바닥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지금 갑니다. 부디 살아서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딸아이를 지켜주십시오. 그 아이 곁에 제가 없는 동안 하늘에서 대신 봐주십시오. 저 아이가 밥은 잘 먹는지, 추운 데서 떨고 있지는 않은지 부탁드립니다. 저를 낳아 키우시면서 무엇이든 다 해주셨던 분들이니 이번에도 딱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북쪽 하늘도 남쪽 하늘도 결국 같은 하늘이라면 거기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을 창틀에 걸쳤습니다. 손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내렸습니다. 2층 지붕에 발이 닿는 순간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소리를 삼켜주었습니다. 지붕에서 다시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눈 속에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나 건물 뒤편 담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빠르게 걸으려 했지만 눈 속에서는 서두를수록 발이 더 빠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를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눈만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방해하지 않고 그냥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제 발소리를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담장을 넘었습니다. 손바닥이 긁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좁은 골목이 나왔습니다. 한 발 한 발 골목을 걸었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손이 고바들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약속한 자리였습니다.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차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안에서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한국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인지 얼굴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송월 동지 맞습니까? 한국말이었습니다. 그 한국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목이 뭉클해졌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단된 땅 저쪽에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타십시오. 저는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호텔 건물이 보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손바닥에 고였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차는 모스크바의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발 속을 달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부터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보위부의 손이 러시아 안에서도 뻗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제가 사라진 것이 발각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추격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모스크바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차는 달렸습니다. 눈은 내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면 안 됐습니다. 차는 모스크바 시내를 1시간 가까이 달렸습니다. 연락책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준비하고 버텨온 것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가라앉았습니다. 차창에 기댄 채로 저는 모스크바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이 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고 저마다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 누구도 이 차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 여자가 45해를 살아온 나라를 등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에도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음 단계를 기다려야 한다고 연락책이 말했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중년의 러시아 여성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간이 침대 하나와 낡은 담요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침대에 앉았습니다. 코끝에 묵은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화려한 아파트에서 이 방으로 오기까지 불과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사흘이었습니다. 저는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창광거리 간부 전용 아파트의 두꺼운 이불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얇고 낡은 담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담요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겠죠.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무도 제 숨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 곳에서 그냥 제가 저로 있어도
되는 곳에서 잠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처음으로 제대로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몇 시간을 잤는지 모릅니다. 일어났을 때 눈이 뻑뻑했습니다. 그래도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러시아 여성이 빵 한 조각과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빵을 내미는 그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 사람이 건네는 빵 한 조각이 그렇게 고마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핏줄이 아니어도 같은 말을 쓰지 않아도 사람은 사람에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빵 한 조각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락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발각되었다고. 어젯밤부터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북한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당국에 수배를 요청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라진 것을 알아채는데 하룻밤도 걸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복도 방에 보위부 요원이 자고 있었으니 이른 아침 점검에서 바로 발각됐을 것입니다.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도 발견했을 것입니다. 보위부가 모스크바 안에서 이미 저를 찾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목적지는 핀란드였습니다. 러시아와 핀란드 사이의 국경을 넘으면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유럽 나라이고 북한이 직접 손을 쓸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국제법규상 그 땅에 들어가면 최소한의 보호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핀란드까지는 차로 1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아직 저에게 이 목소리가 남아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수십 년을 무대 위에서 버텨온 그 목소리가 이 순간에도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평양에서 배운 것들 중 유일하게 쓸모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겉모습,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할 때 그것은 방패가 됩니다. 출발은 그날 오후로 잡혔습니다. 연락책의 차가 아니라 다른 차였습니다. 러시아 번호판을 단 낡은 승합차였습니다. 운전자는 말수가 없는 러시아 남자였습니다. 저는 뒷좌석 바닥에 몸을 낮추고 담요를 뒤집어 썼습니다. 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작게 쉬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혹시 검문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담요 하나를 뒤집어 쓰고 차 바닥에 누워 12시간을 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몸이 굳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차가 흔들릴 때마다 바닥에 몸이 부딪힙니다. 추위가 차 바닥을 타고 올라와 온몸이 시려왔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던 사람이 차 바닥에 납작하게 누워있는 것이 그 순간은 이상하게도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 앞에서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6.25 때 피란 보따리를 이고 지고 걸으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러셨겠구나 싶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가족을 잃고 한겨울 눈길을 걸으면서도 버티셨던 그 어르신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 앞에서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차 바닥에서 배웠습니다. 중간에 한번 멈췄습니다. 운전자가 주유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담요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바깥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승합차 옆을 지나가면서 잠깐 창문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꼭 감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이들이나 하는 생각이지만 그 순간에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래 참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차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직 안 됩니다. 아직 더 가야 합니다. 그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둠이 짙어질 무렵 차가 섰습니다. 국경지대라고 했습니다. 정식 국경 검문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외진 길목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저를 내리게 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길이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 속을 걸었습니다. 연락책이 말한 대로 숲길을 20분쯤 걸으면
핀란드 쪽으로 넘어가는 지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손전등은 쓰지 않았습니다. 달빛에 의지해서 걸었습니다. 나무가지에 쌓인 눈이 바람에 흘러내렸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으면 다시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숲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낯선 나라의 숲속, 추위와 두려움이 함께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 멀리 숲 어딘가에서 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나무 뒤에 몸을 붙였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보위부 요원인지 러시아 경비대인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불빛은 다른 방향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나무에서 등을 떼고 다시 걸었습니다. 25분쯤 걸었을까? 나무 사이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초소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핀란드 국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눈 속을 오래 걷느라 발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불빛 쪽으로 한 걸음씩 초소 앞에 서 있는 경비원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연락책이 가르쳐준 몇 마디로 한국 대사관 부탁합니다. 발음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스며들면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면 그런 온도가 났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하고 더 이상 달아나지 않아도 되는 온도. 그 온도가 그날 그 초소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에 기댄 채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흘리는 것도 몰랐습니다. 볼이 뜨거워서야 알았습니다. 이틀 뒤 헬싱키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한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반으로 나뉜 나라의 남쪽 사람들이 쓰는 국기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선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의 깃발이라는 것을 온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앉아 기다리는 동안 뜨거운 차 한 잔이 나왔습니다. 손이 아직도 차가워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헬싱키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딸도 없고 오빠도 없고 아는 얼굴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독이 평양에서의 그 화려한 살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 한 잔을 어떻게 마셔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고 사소한 자유가 그렇게 눈물나게 느껴진 것은 제 나이 45살에 처음 경험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 한 잔을 내 마음대로 마시는 것,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한숨을 쉬는 것, 내 이름을 불러도 두렵지 않은 것,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가 여기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수천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차 한 잔을 마시는 내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헬싱키의 한국 대사관에서 저는 닷새를 기다렸습니다. 그 닷새가 또 다른 의미의 고문이었습니다. 몸은 안전한 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병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조용한 방 안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하루에 2번 밥이 나왔습니다. 한국 직원이 이따금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왜 이쪽으로 오시게 됐습니까? 저는 물음에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이 대화가 어디에 기록되는 것인지, 그것이 다시 어디로 전달되는 것인지. 오랫동안 아무도 믿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은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몸에 배인 습관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족에게조차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신고하고 남편이 아내를 신고하는 일도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 습관이 한 번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면서도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계산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했습니다. 무언가를 캐내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걱정하는 눈빛과 감시하는 눈빛을 구분하는 법을 저는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은 분명히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젊은 여성 직원 한 명이 식사를 가져오면서 잠깐 머뭇거리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드시고 싶은 것 있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물어봐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급이 나오면 받아먹고 당에서 정해준 것을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 준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그 물음을 받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원이 웃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에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투박하게 끓인 것이었지만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집 냄새가 났습니다. 딸아이가 처음 끓여주던 그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된장찌개 냄새라는 게 어디를 가도 그냥 된장찌개 냄새입니다. 평양이든 헬싱키든 그 냄새는 같습니다. 저는 그 국을 먹으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국 안에 떨어졌습니다. 닷새째 저녁 드디어 말이 나왔습니다. 내일 서울로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비행기 편이 잡혔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정이 어떠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쁘다고 해야 할지 두렵다고 해야 할지. 북한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한이 저에게 어떤 곳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평생 남한은 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빈부격차가 심한 지옥 같은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말을 쓴다고 했지만 말투가 많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말을 건넬 때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정겨운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 이렇게 다르게 자랐구나 싶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형제자매 같았습니다. 음식도 다를 것이고 사람들도 다를 것이고 세상 돌아가는 방식도 다를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가 처음부터 낯선 나라처럼 느껴지지 않았는지 그것이 아직도 신기합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대사관 직원 2명이 저를 공항으로 데려갔습니다. 공항 안에서 따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게 탑승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신분이 공개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알려지면 국제적으로 어떤 파장이 올지 몰랐습니다. 직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믿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 안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커피를 들고 전화를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으로 해외를 나가면서 아무것도 모른 척 행동했던 사람.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모른 척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 척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른 척해야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무게를 다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가볍다고 해야 할지, 텅 비었다고 해야 할지, 그 느낌도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헬싱키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눈 덮인 도시가 작아졌습니다. 구름이 창밖을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딸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2026년 1월에 평양은 눈이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눈 속 어딘가에 제 딸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쪽이든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그 아이의 몫까지 저는 여기서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살아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짐이 이 긴 비행 내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있던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리 오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명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날도, 도청장치를 발견하던 날도, 딸아이의 입학이 보류됐다는 말을 듣던 날도, 그 어떤 날에도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는 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 동안. 탈출하던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던 날도 울었지만 그건 긴장이 풀린 눈물이었습니다. 헬싱키 대사관에서도 조용히 흘린 눈물이 있었지만 그것과도 달랐습니다. 그날 비행기 안에서 흘린 눈물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녹아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45해를 살면서 쌓아온 것들이, 30년 넘게 무대 위에서 삼켜온 것들이 모두 그 눈물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그렇게 오래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눈물이란 것이 슬픔만이 아니라 해방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도요.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위로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잘 됐다거나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된다거나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누군가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 누군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순간. 저는 북한에서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항상 혼자였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진짜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창밖에 구름이 있었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평양이 있었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제 딸이 있었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오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엄마가 먼저 가서 길을 만들어 놓겠다. 약속이었습니다.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약속이었지만 그래도 반드시 지키고 싶은 약속이었습니다. 6.25 이후 이산 가족이 된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셨겠구나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수십 년을 버티셨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구름 아래의 사람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겠다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분단이 언젠가는 끝나야 하듯이 저의 이 기다림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그 믿음 하나를 가슴에 안고 저는 나머지 비행시간 내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의 그 쿵 하는 충격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눈을 꼭 감았다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대한민국의 땅이 보였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며 속도를 줄이는 동안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과 다르지 않은 하늘이었습니다. 같은 회색빛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같은 한반도의 하늘이었습니다. 분단이 된 지 어느덧 80년이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전쟁 이후 이 하늘 아래에서 너무 많은 것이 갈라졌습니다. 말이 갈라지고 음식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늘만큼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 아래에서는 누군가 제 숨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달랐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대한민국 땅 위에 처음으로 발을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45해를 살면서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내 땅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내 땅이었습니다. 그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제 몸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한국말로 쓰인 글자들이었습니다. 같은 글자인데 조금 달랐습니다. 북한에서 쓰는 글자체와 남한에서 쓰는 글자체가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반갑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간판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걸었습니다. 눈이 촉촉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그 불빛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기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 땅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데려와야 할 땅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저는 곧바로 국가정보원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처음 도착하면 거치는 기본조사 절차였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저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색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이 어색했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뜻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남한에서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 것을 북한에서는 승강기라고 합니다. 남한에서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것을 북한에서는 얼음 보숭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소한 차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밥도 달랐습니다. 남한의 김치는 북한 김치보다 달짝지근했습니다. 고춧가루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너무 빠르고 밝았습니다. 광고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나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낯선 것은 익히면 되는 것이니까요. 두렵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달라진 증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낯선 것이 두려움의 이유였습니다. 새로운 것은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것은 그냥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뒤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이란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시설입니다. 우리로 치면 새로운 학교 같은 곳이랄까요? 약 3달 동안 머물면서 남한 사회에 대해 배우고 취업과 생활 방식을 익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여러 탈북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나이도 다양하고 출신 지역도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으니 낯선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왔는지. 저는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양에서 온 음악 관련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한 아주머니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처음 만난 날 저에게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된 것처럼 들렸는지요. 우리 어머니도 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뭐 먹었니? 배는 안 고프니? 그 말이 북한이든 남한이든 어디서나 같다는 것을 그 아주머니의 한마디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밥 먹었냐는 인사가 이렇게 다정한 것인지 그것도 그때 다시금 알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밥 먹었냐고 물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하나원 생활 중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면 다음 화면이 나오고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이 연결되고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평양냉면. 화면에 여러 식당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평양냉면을 파는 식당이 서울에 여럿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음식을 남한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뭉클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싶었습니다. 같은 뿌리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남아있구나 싶었습니다. 음식은 쉽게 갈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검색창에 딸아이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언가 나올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이 맑았습니다. 텅 빈 화면이 맑았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의 임시 거처로 배정되었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문을 열고 들어선 날,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침대, 조그만 냉장고, 화장실, 창문.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광거리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좋았습니다. 이 공간 안에 어디에도 도청장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방 한가운데 서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 소리를 내어 말한 것이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평양의 아파트에서는 혼자 있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방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혼자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방 안에서 울렸습니다. 메아리처럼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메아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탈출하던 날도, 국경을 넘던 날도, 비행기 안에서도 소리를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이 공간 안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곳이 집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에는 감시하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 방에는 제 숨소리를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이 방에서 저는 그냥 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 생활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새벽 2시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진열대마다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삼각김밥, 라면, 과자, 음료수,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장마당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돈이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고 종류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아무나 와서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짭조름한 김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단순한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것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것이 그 삼각김밥 한 입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배급이 줄어들던 시절 함경도나 양강도 사람들은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굶는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삼각김밥 하나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또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이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탈북한 지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전히 낯선 것들이 많습니다. 말투가 아직 어색하고 지하철 노선이 헷갈리고 인터넷 사용도 아직 서툽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멍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알게 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 일도 없기를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합니다.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가 있으니 그것을 데워 먹어야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겪어본 사람만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잃어본 사람이 압니다. 잃기 전에는 모릅니다. 저는 지금 당연한 것들을 하나씩 되찾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는 것, 길을 걸으면서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것, 오늘 저녁 뭘 먹을지 혼자 결정하는 것, 그것들이 다 소중합니다. 가끔은 북한이 꿈에 나옵니다. 딸아이가 꿈에 나옵니다. 꿈에서 아이는 웃고 있습니다. 잘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묘소 앞에서 쥐었던 그 흙냄새가 가끔 코끝에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공기를 들이쉽니다. 북쪽 하늘도 남쪽 하늘도 결국 이어져 있으니 이 공기가 어딘가를 돌아서 닿을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 이산가족 어르신들을 생각합니다. 6.25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고 평생 고향 한 번 못 가고 헤어진 가족 한 번 못 만나고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신 분들을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오랜 것인지 이제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된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딸아이를 반드시 데려올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겠습니다. 그 아이가 이 나라 땅을 밟는 날, 제가 처음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그 감각을 함께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평양냉면을 함께 먹고 싶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파는지 이미 알아두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평양냉면을 먹으며 딸아이와 마주 앉는 날을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저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그분들도 그 믿음을 함께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일을 바라고 북쪽 사람들을 잊지 않는 마음을, 그것이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평생 품어오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통일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6.25 이후 80년 가까이 갈라진 이 땅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와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도 딸아이의 손을 잡고
부모님 묘소 앞에 함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평양냉면을 평양에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분단이 낳은 수많은 눈물이 비로소 마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날을 위해 살겠습니다. 딸아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북쪽의 수천만 명이 된장찌개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무 일도 없기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해. 저는 현송월입니다. 모란봉악단 단장이었고 지금은 서울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북쪽 하늘 아래의 그 사람들을, 제 딸아이를,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사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